한법생활자의 책장 2부를 시작합니다. 네, 요즘 읽은 책 네, 하고 있네요. 1부에는 이제 김다은 PD님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소개를 해주셨고, 저는 또 오늘 약속의 세대라는 비교적 젊은 작가인 네. 백온유 작가의 소설집을 저도 가지고 왔어요. 젊은이란 것의 기준이 대체 뭐죠, 이제분이? 나도 마음만은 젊은데. 그래? 마음이 젊어? 마음이 젊다고 할 때 그건 또 뭘까요? 그때의 젊다는 또 뭘까요? 그러게, 그쵸. 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네요.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네. 왜요? 왜요? 남들은 나에게 젊다고 하지 않겠죠. 오. 하지만 며칠 전 유튜브를 보았는데 뭐 KBS 유튜브 뭐 이런 거였어요, 채널. 근데 거기에 70대이신데 아직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직 무언가를 할 열정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젊은 것이다 라고 말하셨거든요.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인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눈을 회피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따지자면은 정말로 젊었던 시절이 아예 단 한 번도 없는 일찌감치 너무 빠르게 노인이 되었군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이로 하는 것이 그럼 나에게 한때라도 젊을 때가 있었다. 나에겐 유리하다. 나도 청년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럼요. 아, 청년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 있죠. 합의가 된 뭐 그런 것에 따른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온유 작가는 실제로도 젊은 작가인 것 같긴 해요. 네네. 백온유 작가도 2017년에 등단을 했거든요. 10년 전이긴 한데 이 작가 그 당시에 이제 20대 초반에 동화로 사실 등단을 했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 작가로서의 이제 입지를 다진 것은 2020년에 유언이라는 작품으로 창비에서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젊은 작가이다. 젊은 작가. 젊은 작가. 내가 아는 젊은 작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얼핏 보았을 때는 요즘 많이 나오는 책 표지들 있잖아요. 보통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늘 좀 약간 다른 느낌의. 그래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예쁜. 그렇죠. 그런 표지라서 좀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집도 단편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간 백온유 작가가 써온 단편 소설들이 있고, 여기에는 사실 그 반의 반이라고 작년에 이제 그 젊은 작가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7개 정도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첫 단편 소설집 이고요. 저는 사실 백온유 작가의 유언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막 코로나 때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니까 집에 우리 모두 다 약간 갇혀있는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어떤 병적으로 읽는 것에 엄청 집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의 광기로 막 하루에 2-3시간씩 꼭 책을 읽었어요. 막. 근데 이제 그때 그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 한 해 동안. 근데 그 한 해 동안 읽었던 가장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유언이라는 소설집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백온유 작가는 되게 지켜보고 싶은 작가, 이 작가가 다음에 그릴 세계가 너무 기대된다라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작가가 뭐 청소년 소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이. 그렇기도 하고 뭐 반의 반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뭐 문예지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러면 이제 거의 그 작품이 나온 지 이제 막 5-6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단편 소설집을 하나 낼 법도 한데 이렇게 좀 잘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소설집을 낼까를 뭔가 이렇게 서점에 갈 때마다 이제 궁금한 마음을 가졌던 작가라서 이 책이 나왔다고 봤을 때, 그리고 저도 이 표지도 좋았고 이 약속의 세대라는 그냥 그 제목이 되게
그냥 끌렸어요. 미래 세대인가요? 어떤? 약속의 세대. 약속의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근데 사실 이 약속의 세대는 여기에 실려 있는 그 작품의 제목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중에 한 그 작품이 사망 권세 이기셨네라는 좀 되게 독특한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속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약속 세대가 뭐냐면 헌신하는 만큼 보상이 따를 거라는 기대, 그리고 인내하면 찬란한 미래가 당도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기대하며 살다가 그러나 그 약속에 약간 배반 네. 혹은 기만당하는 그런 그 작품의 제목을 사람들. 듣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네. 이 작품은 되게 재밌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네네. 어쩌면은 이 책이 백온유 작가가 가장 잘 쓴 소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작품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어떻게 보면 그런 작가이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이 작품을 가져왔냐면 유언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궁금했어요. 어떤 작품인지. 그 소설이 이제 여자 청소년이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은 어떤 화재에서 살아남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사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근데 이 언니가 있었어요. 자매인데 이 언니가 이제 이 여동생을 구해주고 이 언니는 죽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근데 이 여동생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불 아기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이렇게 던져서 창밖으로 이 친구를 던져서 밖에서 이불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건의 생존자라는 것이 이제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고 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이런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살아남아서 살고 있는데 그게 되게 이 친구에게는 이제 언니에 대한 뭐 그리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미안함이 있죠. 그리고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이 친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고등학생 때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친구가 과거의 그 사건과 이제 좀 연관이 있는 사이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언니에게 가지고 있었던 부채감. 근데 그건 사실 언니뿐만 아니라 자기 삶 자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미심쩍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과 이제 더 가깝게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녀가 하게 되는 선택. 같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편이에요? 네, 장편이에요. 그 소설은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겠지만 전형적인 성장 소설의 틀을 조금 갖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떤 굉장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성장기에 있는 주인공이 그 뭔가 후폭풍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가족들, 친구들과 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자기 삶을 보듬어 가는지 좀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전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장서사. 근데 저는 좀 성장서사를 좋아하는 면도 있고 워낙 글의 문장이나 이런 심리 묘사나 이런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세대의 소설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이야기 틀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되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자체로 되게 모순적이고 일단 너무 모순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작품집의 여러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광일이라는 작품이랑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그 소설이거든요. 근데 우선 그 나의 살던 고향은을 예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이제 20대 혹은 30대의 이제 직장인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영지라는 친구예요. 근데 영지가 아빠가 자꾸 잠깐 고향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고향은 아마도 이제 안동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되게 이제 좀
먼 곳이에요. 서울에서 한서라는 지역명으로 여기 나오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못 간다고 했는데 아빠가 자꾸 오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말을 하지 그랬냐 이러면서 이제 막 먼 길을 떠나서 한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처음에는 뭐 다리가 좀 다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집에 나를 부를 정도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러졌나?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엄마가 발가락이 절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제 막 이 딸은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막 걷는 것도 이제 아마 힘들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뭔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약간 쉬쉬해. 엄마가 다친 거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왜 다쳤는지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얽힌 어떤 이 한서라는 지역에 대해 왜 이 영지라는 친구가 반드시 나는 한서를 꼭 떠날 것이다. 나는 한서에 잘 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영지라는 친구가 한서에 도착해서 이제 한서라는 지역들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 그 시골 특유의 이제 막 너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곧 너희 집이고 미칠로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내가 왜 여기를 싫어했는지 너무나 알겠다. 이런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근데 이제 이제 또 친한 그 엄마의 친하게 지내는 이제 아줌마들이 병문안에 와가지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야 너 뭐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너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너 여기 한서 와서 너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으면은 요즘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이러면서 그치. 그럼 너는 돈 받고 막 우리가 애들 다 키워줄 건데 너 무슨 뭐 걱정이 있어 너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또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래 맞아 내가 저것도 말 된다. 말이 되긴 해 내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되게 내가 싫어하는 곳이기도 하면서도 여기에 오면 뭔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뭐 모든 게 다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도 항상 저렇게 태평하고 낙천적으로 사는 대로 나도 여기서 뭐 어떻게든 뭐 살 수는 있겠지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귀향 스토리가 갖고 있는 그쵸. 되게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요소도 있고 되게 어떤 알 수 없는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막 그런 암시적인 느낌도 있으면서도 되게 유머러스함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나고 자란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상대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엄마가 다치게 된 것이 사실은 이제 산에서 다친 건데 이 산주의 딸이라는 사람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영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덫에 걸려서 엄마가 그 발가락이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지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 문제고 보상도 받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유재산 맞아요. 침입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근데 이 사유재산의 범위가 되게 높아요. 송이버섯을 막 몇 년 동안 이 엄마가 채취했어. 어머나. 그래가지고 근데 또 되게 큰 돈. 몇 천만 원 수준인 거예요. 이 수익을 그렇게 벌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경제사범이네요. 그쯤 거의 좀 되게 좀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 심각한데 사실 그 산주도 이 딸이나 이 엄마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주의 딸은 또 한편으로 산주의 딸이잖아요. 내 산은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아빠가 계속 관리해오던 산인데 우리 아빠 파킨슨 때문에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막 닥달해서 나한테 산을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녀는 영지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녀도 너무나 한서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나 너무 벗어나고 싶어. 근데 이게 벗어나려면은 이 산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산이라는 걸 우리 아빠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 송이버섯을 영진의 엄마가 다 훔쳐갔으니까 그동안 그 산에서는 돈을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이 산주의 딸에게는 다행스러운 마음? 잘 됐다.
누군가가 이걸 다 팔아버려서 이 산을 다 황폐화시키면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지와 이 산주의 딸.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굉장히 은밀한 공모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은 어떻게 보자면 원하는 바가 같거든요. 한서에 물론 그 산주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면 아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편안하게 일상이 돌아가겠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편안함 고향에서 그냥 다들 알게 모르게 야 그냥 대충대충 우리끼리니까 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사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넌덜머리나고 지겨우면서도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사실 되게 편안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이 두 여자에게는 똑같이 있었고 근데 이 두 여자는 모두 이제 한서를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둘이 굉장히 은밀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모의 방식이라는 것이 아까도 그 송이버섯 되게 막 몇 천만 원 규모가 크잖아요.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커요.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이제 뒤편으로 가면서 그 공모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뭐 배경 자체도 일단 막 산이잖아요. 어디 우리 지방에 진짜 소도시에 가서 그런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사유지 산 그리고 막 밤이야. 되게 무섭잖아요. 일단 무섭고 일단 스케일이 크다.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아까 아니 지난주에 그 소설 설명할 때 이 어떤 그 금기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사람을 볼 때 붙잡고 싶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둘을 볼 때도 계속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서에 그렇게 사는 거 이제 너무 지겹고 알겠어.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일을 벌입니다. 이 둘이. 거기에 뭔가 속 시원한 어떤 한탕 같은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근데 그게 막 속이 마냥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계속 걱정이 되고 약간 찝찝해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왜냐면 이제 너무 리스키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저것이 잘 실행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생각한 대로 잘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영지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고 그 산주 딸에게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나 법적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법적 건가요? 문제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내가 봤을 때 이제 범죄자로 거의 이제 그 정도 수준 도박. 그 정말 너무 인생을 건 그런 수준의 일들을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굉장히 그 일들이 이렇게 어떤 작은 에피소드로 벌어져서 그러고서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봉합돼서 이렇게 잘 됐대라고 이야기가 전개되지도 않고 그럴 확률이 별로 크지도 않은 채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있고 미결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좀 찝찝하고 약간 편혜영 작가의 소설처럼 너무 섬뜩한 면도 있고 그래서 백원유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쓰다니 굉장히 이것은 다르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소설집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백운유 작가님의 문체가 약간 그런 좀 길란 작가님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복 있는 자들을 쓴 길란 작가님처럼 어떤 되게 그런 좀 터프하고 유머러스한 문체인지 냉소적인 문체인지 아니면 좀 뭔가 심미적인 문체인지 원래는 저는 백원유 작가가 좀 심미적인 문장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작품에서는 특히나 좀 되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근데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되게 웃긴 상황 같기도 한데 되게 긴장이 두 인물 간의 관계에서 엄청난 긴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한 장면들을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졌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기도 한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그 추리 소설 같은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서스펜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광일이라는 작품도 비슷한데 그 광일은 아마도 이제 이 책이 나올 때 좀 그 화제가 됐던 것이 이
작가를 공개하지 않고 이 작품만 이제 공개한 채로 약간 미스터리 서평단처럼 모집을 해가지고 이 작품으로 공개됐던 것이 광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당시에 평이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광일도 박광일이라는 이제 거의 이제 노년에 가까운 택시 기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막 태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인데 그날 하필 또 이제 막 비가 되게 많이 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근데 막 장거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서울에서 막 세브란스 병원에서 누굴 태우는데 이 할머니가 막 태안을 가재. 또 자기 아주 안 가려고 했는데 막 돈을 막 6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또 안 갈 수 있나? 또 막 가게 돼. 거기 가서도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승객을 태우게 되는데 그 사람도 또 장거리를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더 먼 길을 가재. 안 가려고 했는데 막 가야 된대. 그래서 또 막 가. 거기서 또 위험한 일에 좀 휩싸이고 좀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제 읽으면서 그 택시 기사가 되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그 자신이 태운 손님에 대한 굉장한 또 뭐 책임감 같은 것이 있는 인물이기도 한 편으로 또 어떤 때는 너무 이제 막 자의식 과잉, 막 택시 기사는 막 신이 보내준 뭐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떤 승객한테 들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급한 상황인데 이제 택시 기사가 그 사람을 무사히 도착지에 당도하게 해줬을 때, 우리도 왜 막 진짜 급한데 기사님이 나를 잘 데려다 주면은 막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뭐 덕분에 잘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또 너무 자기의 막 또 이제 막 되게 자부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도 해서 이 사람 진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읽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좀 선의를 베풀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실 이렇게 뭐 재판 같은 거를 받게 된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어떤 여자 승객을 태웠는데 그 여자 승객이 막 술에 막 만취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그 백미러로 자꾸 이제 그 여자를 흘긋거리면서 보는데 이 여자가 상당히 뭐 미모도 좋고 막 몸매도 좋고 막 이런 묘사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남자가 또 그런 면이 있는 남자거든요. 자꾸 이제 자기가 태우는 여자 승객들을 자신의 아내와 비교해요. 우리 아내는 유순한 편인데 저 사람은 옷차림이 되게 상스럽네? 뭐라든지 우리 아내는 좀 재미없는 스타일인데 이 여자는 되게 재미있네?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남자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여자를 태우고 가다가 어쨌든 나쁜 마음으로 이 택시기사가 그 여자를 정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여자 너무 우니까 여기 평택호 쪽으로 가면은 뭐 여기 이렇게 좀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뭐 여기서 뭐 그거라도 보고 가세요. 풍경이라도 보고 가세요. 이 여자 완전 열받아가지고 이 택시기사 엄청 팬 거예요. 미친 듯이 팼어. 그래서 이 남자 너무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고가 날 뻔하거든요. 막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그냥 내리라고 그 길거리에서 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자기가 길거리에 사람을 내려주고 왔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때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여자가 죽어요. 어머 저런. 그러면서 이제 이 박광일 씨는 이제 막 재판에 불려 다니게 되죠. 하지만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무죄를 받긴 했지만 하지만 그게 과연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한치의 어떤 불온한 마음이 없었나? 미필적 고의일 수도 있다. 그것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완벽히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박광일 본인도 혼자도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선의만으로 그녀에게 그렇게 했던 건지, 내가 정말 아니면 이 여자랑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약간의 수작을 건 건 아닐지, 이거는 사실 맞아요. 그도 완벽히 모르고 우리는 더더욱 알 수 없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박광일을 완전히 진짜 나쁜 새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는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그냥 생겼을 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 애매한 선을 타면서 이야기들을 잘 진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마지막도 거기도 되게 이제 을씨년스럽게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어떤 딱 결말이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딱 읽고 났을 때 그 이야기가 완결된 느낌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 방향을 나조차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끝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작가로서 엄청난 그러네요. 용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제 뭐 유언 같은 작품은 정말 완성도가 높은 하나의 완결된 세계 그리고 완결된 이야기.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가 딱 끝나는 순간은 그 이야기 하나가 완벽하게 딱 닫히는 순간에 이야기를 끝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고 그것 네. 나름대로도 너무 이제 정말 완성도가 높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분명히 뭔가 어딘가 끝내고 싶은 지점이거나 뭐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어떤 방향이 명확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명확함이나 뭐 명징함보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세대라는 말처럼 그들이 기만당하고 배반당하는 것처럼 자꾸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좀 잘 예상할 수 없고 내가 했던 기대와 자꾸 이렇게 얘기가 약간씩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독자로서. 근데 그런 세계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 잘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요새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창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정말 쓰던 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신의 그 어떤 안전한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직업 작가라면 정말 그 처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 그러니까 이전엔 어떤 글을 썼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세대에서는 또 어떤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되게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가를 그 지켜본다는 즐거움 같은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다은 PD가 소개해줬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의 작가들도 이제 막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작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을 우리가 초기부터 읽었을 때 그 또 알게 되는 그의 이제 변화 혹은 그가 그리는 다양한 세계 그게 또 얼마나 넓어지고 또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어로 모국어로 또 알 수 있다는 게 그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수학이자 기쁨 같은 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날 좋아하던 작가들 말고 진짜 이렇게 새롭게 글을 쓰는 작가들의 글을 좀 진짜 꾸준히 그리고 가깝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제 자신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가의 리스트를 좀 이렇게 업데이트할 참 좋은 때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작가들이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독자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좀 주목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가가 글을 쓰고 그 글은 이제부터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독자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들 읽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든 독자들 개개인들에게 가닿은 이후 나는 모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구도가 이제 제일 흔한 이제 구도였다면 요즘 드는 생각은 사실 근데 이제 독자들의 글을 보는 수준이 워낙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을 콘텐츠로 한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풍부해진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만의 글 읽기, 책 읽기가 이제 아닌 함께 읽기. 근데 그게 꼭 어떤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작품들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다 되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작가들은 그럼 어떤 글쓰기를 하고 독자와 이 글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되게 과거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을 이루는 어떤 요소들이 뭐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지만 독자가 들어올 자리 하나를 마련해 놓고 근데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가 또 작가의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얼마나 열어놓고 이야기를 끝낼지 어떻게 닫아놓고 끝을 낼지 이런 것들 자체도 저는 작가들의 머릿속에 독자가 늘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튼 좀 여러 가지로 변주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문학적인 어떤 또 흐름 안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면은 그 항상 이렇게 누군가 이제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하는 좀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또 그러게요. 여튼 뭔가 이제 권위적이지 않은 작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 우리가 또 좋아해왔던 많이 읽어왔던 작가들과는 또 이제 지금의 젊은 그죠. 작가라고 칭해지는 작가들은 또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글쓰기의 뭐 글 자체도 다르고 글쓰기의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독자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시 같은 게 되게 인기가 많아진 것도 어떤 SNS 영향 같은 게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들을 보면서 그 어떤 시어들이 좀 되게 시어 혹은 어떤 그 단어의 배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걸 좀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달라졌다는 것을. 되게 트위터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배치와 감성이다. 뭐 이런 거 너무 제가 이제 약간 편협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게 뭐 나쁘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새로운 약속을 맺어가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왜냐면 근데 또 그거에 맞게 책이나 작품을 홍보하는 방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성애나 작가의 혼모노 같은 경우 이제 그 박정민 배우가 했던 뭐 막 넷플릭스 외보나 막 성애나 읽으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약속의 세대에도 그런 문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되게 도파민 없는 도파민 소설. 뭐 이런 식의 문구?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홍보할 때? 네. 저는 그 문구 자체에 되게 이렇게 공감이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책이나 작품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그냥 어떤 콘텐츠의 하나로서 조금 더 다뤄지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냥 원소스 같아진 면도 있는 것 같고 그쵸. 뭐 그런 등등등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네요. 많은 안팎으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인 것 같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또 읽어 제껴 보아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각자 좀 자신이 지켜볼 작가, 기대하는 작가를 한 명씩 꼽아 보면서 이제 그들의 다음 작품들도 또 꾸준히 읽는 독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즐거움이다. 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았고 아니 요즘 읽는 책을 소개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소설을 말고 딴 책을 소개해볼 거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 가져온 것이 소설책이고 둘 다 소설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군. 우리는 결국 그렇게 또 되고 말았군. 원래 그 뭔가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있지 않았나요? 원래 진은영 작가님과 이수지 맞아요. 작가님의 책을 소개할까 시집을 소개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최근에 이제 슬픈 호랑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어요. 그게 이제 성폭행 피해자인 당사자의 경험 자기의 경험을 이제 쓴 그런 책이었는데 근데
그 책이 흥미로운 지점이 자신의 이제 경험을 구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글로 쓰는 이 작업 자체에 대한 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 너무 세상에 많고 나 이거 글로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 글로 쓴다면 나는 어떤 글을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책이었거든요. 생존자이자 작가의 이야기. 그런 구성이 제가 너무 좀 흥미로웠고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소개해볼까? 생각 잠깐 했다가 그래 요새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니까 그래 금융 이런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온갖 생각. 그래 그런 생각도 했었구나. 네. 하지만 결국 가지고 온 것은 소설책이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단편 소설집.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저희는 그럼 또 다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즐거운 봄, 초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